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헤이룽장성은 무려 4,500km에 이르는 긴 강인 헤이룽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 부르는 강으로 1900년 서양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범할 때 이 강을 넘어 러시아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의 수도는 하얼빈이며 중국 동북 삼성의 가장 북쪽 지방으로 러시아와 길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산림지대이고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만주족 등 북방민족의 거점이었지만 마오쩌둥의 신중국 이후 한족 이주 정책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성이 됐습니다. 발해의 옛 상경 유적지가 있는 동경성과 만주벌판을 지나 최북단 조선족 자치항을 거쳐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옌지에서 만난 화추안현 주태호 부현장과 함께 헤이룽장 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주 현장은 조선족으로서 화추안현 인민정부의 공식 선거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입니다. 옌지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초록색 나무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심성의 주 현장은 1994년부터 한국과의 무역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해 한국의 상황을 매우 소상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우리 민족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각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산골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조선족 거주 지역인 왕칭현을 지나 서북 방향으로 1시간을 달려 닝안형 똥칭청 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 현장은 발해 유적지를 소개해 준다며 발해 상경 유적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헤이룽장성 닝안 일대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발해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옛 발해 상경터에 있는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발해 상경 용천부 박물관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박물관 관리인은 사진을 찍는 것을 몹시거립니다.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건물 달랑 한 채에 썰렁한 분위기인데다가 부근 성태에서 채집했다고 하는 문물 몇 점만이 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부근에 있는 발해 상경 유적지도 역시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 수도이던 장안성의 건축 양식을 따라 5분의 1의 크기로 건축됐다는 상경 동경성은 동서 4.68km, 남북 3.47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밭터 곳곳에 있는 정방형의 주춧돌만이 당시의 역사를 무겁게 간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최근에 가지런히 만든 흔적이 역력한 성벽과 성문을 따라 걸으니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배웠던 발해의 땅을 두 발로 디딘다는 감회만큼은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역시 이곳 입장권과 입구 팻말에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지방 민족 정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구려를 의식해서인지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건립했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있는 대조영이 이곳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국도는 랴오닝 따리안 부근의 리순에서부터 시작해 동북 최북단 도시 허강을 잇는 1964km의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옆 식당에 잠시 내려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손 장국집이라는 친근한 우리말 식당입니다. 다시 국도를 따라 벌판을 달립니다. 그야말로 만주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만큼 왼쪽 오른쪽 모두 한없이 넓게 펼쳐진 들판입니다. 게다가 곡창지대에 걸맞게 논두렁이 드넓고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오후 내내 3시간을 달리는데도 그 모습이 똑같은 벌판이 하염없이 펼쳐지니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중국 북단의 가장 큰 도시인 자무스를 지나니 서서히 해가 집니다. 오후 내내 맑던 하늘에서도 다시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무스 시내를 통과하는데 시내 분위기는 러시아 영향을 받은 도시답게 아주 이국적입니다. 여기서 불과 2시간만 가면 러시아 영토이니 그럴 법도 합니다. 발해의 옛 땅을 살펴보고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달리던 만주벌판을 지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느덧 중국의 동북쪽 끝입니다. 화천은 잠수시에 속해 있는 숭화강 하류의 작은 현입니다. 주 현장의 소개에 의하면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랍니다. 아침을 먹고 숭화강 강변의 멋진 모습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셨더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화천현 내 리펑향 인민정부 소개로 돼지 키우는 곳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소를 목축하는 곳을 찾았는데 현내에는 아마도 없었나 봅니다. 땅이 질퍽해 신발에 온통 흙을 묻히고 향서기와 함께 지독한 냄새가 나는 돼지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정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나는 건 쫄깃하고 맛 좋은 영양가 풍부한 개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당 주방에 가보니 요리한 모습이 활기차고 뜨겁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안주 삼아 정부 관료들이 주는 술을 흔쾌히 받아 마셨습니다. 러시아 영토인 하바롭스키와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푸진시로 갔습니다. 화천에서 1시간 30분 정도 가는 동안 쉬기가 올라 내내 잤던가 봅니다. 푸진시 역시 러시아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담한 도시이며 파란 하늘과 흰 구름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인상에 남습니다. 다시 화천으로 돌아오면서 주 현장은 조선족 자치향 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향은 현안에 있는 최소 행정단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조선족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싱허 조선민족향은 1,500여 가구에 5천여 명의 조선족 동포가 살아가는 자치마을입니다. 1950년대 초에 개발된 중국 최초의 집단농장이기도 합니다. 집단농장이 꾸려지자 점차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조선족 동포들이 모여들어 지금의 규모를 형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주머니 몇 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모두가 정겹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 요리는 닭곰입니다. 우리가 먹는 닭백숙과 거의 비슷합니다. 향서기를 비롯한 향장과 간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향서기는 50대 초반인데 우리말이 약간 서투르긴 해도 열심히 우리말과 중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했습니다. 고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선족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가서 인구가 꽤 많이 줄었다고도 합니다. 하루빨리 온 가족이 모여 행복을 꾸려야겠다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밤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정겨운 동포애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취하지도 않습니다. 북위 47도에까지 와서 우리말로 대화하는 동포들을 만났으니 마음이 어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헤어지기가 너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주연장의 제안으로 주변 도시 중 가장 번화하다는 허강까지 드라이브를 했고 자무수시로 이동해 노래방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노래도 부르고 중국 노래도 불렀습니다. 화찬으로 시집와 향정부의 문화 부문을 담당하는 아주머니는 섬마을 선생님을, 주연장은 나 혼자만이를, 부향장은 위례양다이표 워더신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영화 신화의 주제가를 신청했는데 마침 헤어질 시간입니다. 밤이 늦어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지만 신화의 노랫말처럼 중국 최북단 조선족 자치마을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왔나 봅니다. 하얼빈의 명동거리 중양따지에는 차량이 없는 보행거리입니다. 청나라 시대인 1898년에 하얼빈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이 청나라를 할거하던 시기에 대규모의 철로 부설과 함께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 거리는 주로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하여 중거따제라고도 불렀답니다. 1925년 이후 외국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모피, 영국 방직, 프랑스 향수, 독일 의약품, 일본 면직, 미국 등류, 스위스 시계, 인도네시아 자바의 사탕, 인도의 삼배 등 상품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기술자가 새롭게 거리를 설계하고 조성하면서 중양따지에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풍의 건물들이 길 양옆을 수놓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는 1925년부터 장사를 해왔다고 써있기도 합니다. 한 러시아인이 유랑 끝에 하얼빈에 당도해 1906년에 문을 연 마티엘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마이니엔 라우디엔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이 호텔 이름은 모던을 뜻하는 러시아를 음력한 중국어라고 합니다. 숭화강 강변까지 조성된 약 1.5km의 밤거리를 거닐어 봅니다. 동방의 작은 파리라 불리는 이 거리는 러시아 건물 양식과 클래식한 동상들로 가득합니다. 이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아주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에 건립된 극동에서 가장 큰 그리스 종교 성당인 똥정 자오탕입니다. 똥정은 시라, 즉 히랍 종교를 줄여 말하는 것이며 시라는 곧 그리스입니다. 자오탕은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스 종교를 막론하고 다소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 성당 광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얼빈 옛 거리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도 조명 속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나 학생들, 어른들 모두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지만 어둠 속에서 주위의 강렬한 조명을 받아 성당의 자태가 더욱 빛나 보입니다.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대성당과 같은 이름의 이 건물은 철로 공사에 투입된 제정 러시아 동시베리아 제4보병대의 종군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을 위한 종교 성당으로서는 그 규모가 꽤 큰데 서구 열강의 패권 쟁탈 의지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00년도 더 된 건물인데다가 종교의 성지이니 경건해집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보장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소피아 성당.
이 성당은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건물 본체가 훼손됐으며 성당 내 벽화와 십자가가 유실됐다가 지금에 이르러 국가 문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성당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는 그러한 문구를 적은 팻말 하나라도 걸려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이징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보려고 기차 시간을 맞춘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을 위해 건물을 내주고 기념관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기념관을 관리하는 아주머니는 안중근 의사의 실제 모습과 닮지 않은 동상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옆에 걸린 사진과 얼핏 비교해봐도 좀 달라 보입니다. 기념관은 작은 공간이지만 볼거리는 꽤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상 외에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를 형상화한 모형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 11일간 머무르면서 의거를 기획하고 달성했다는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식, 김구, 김일성, 순원, 조우언라이 등의 친필도 전시되어 있으며 안중근 의사 여동생의 며느리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사한 기념주도 기증돼 전시 중입니다. 방명록에도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조선민족 만세, 어를 지켜주시는 조선족에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님 마음속 깊이 사랑합니다. 중국인들 가슴속에도 안중근 의사님의 성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한국인, 중국인, 그 외 외국인들,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방문 감상 기록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룩한 손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손으로 민족혼을 일깨우려는 인장과 글씨를 보면서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위대한 얼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 수감된 후 조사받는 도중에도 아주 당당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사형 집행 앞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중국 정부가 조선족들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허락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상은 하얼빈 주재 한인사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를 타러 하얼빈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역 앞에서는 늘 바삐 서둘렀는데 이곳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며 잠시 더 여유를 가지고 머물렀습니다. 의거의 현장은 지금의 하얼빈 역 내 플랫폼 어느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향해 서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으로부터 안중근 의사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